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대로 도망치셔야 해요.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도망이라뇨?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층간소음 신고 후 찾아온 젊은 경찰관은 무언가에 쫓기듯 제 귓가에 대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제 손목을 와락 움켜쥐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곧이어 위층에서 우탕탕하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저희를 뒤쫓아 빠르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애타는 귓속말이 내 목숨을 살릴 단 하나의 탈출구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김수님이라고 해요. 살면서 층간소음 걱정은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내일이 되어 보니 얼마나 힘든 일이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저는 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될 뻔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히고 억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허름한 15평 아파트 3층. 이곳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매달 나오는 빤한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비바람 피할 내 집이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새 입주자가 들어온 후 제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쿵, 쿵,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한밤중에 운동이라도 하나보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운도 좋아. 밤에 늦게까지 뛰고 말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혼잣말을 되뇌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죠. 밤 11시가 넘도록 쿵쿵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가끔은 가구를 끄는 건지 뭔지 육중한 물체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듯한 어수선한 인기척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가장 섬뜩했던 건 아주 가끔씩 들려오던 그 기분 나쁜 고함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통을 참지 못해 터뜨리는 것 같은 처절한 신음이 새벽녘까지 제 심장을 옥죄곤 했죠. 대체 위층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천장만 노려봤습니다. 혈압약을 삼켜도 한번 뛰기 시작한 가슴은 좀처럼 진정될 줄을 몰랐어요. 결국 일주일을 끙끙 앓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50대로 보이는 관리소장은 제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꾸하더군요. 아이고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밤에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니까요. 꼭 무슨 일 나는 소리 같단 말이에요. 한 번만 좀 와서 들어보세요. 네. 제가 애원하듯 다시 부탁했지만 관리소장은 단칼에 거절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위층에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은 전해놓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그만 신경 끄세요. 그런데 관리소장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겁니다. 게다가 뭘 감추기라도 하는 듯 자꾸만 책상 서랍을 만지작거리는 손길이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소음은 보란듯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쿵쿵 소리에 더해 무언가 축 늘어진 것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을 맴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갑자기 들려온 짧은 비명. 틀림없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기분에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수화기를 드는 것조차 힘들었죠. 안 되겠다.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희 위층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와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신고 접수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뭘 자꾸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나고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죠.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젊은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의 중년 경찰이었습니다. 김수님 할머님 되십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젊은 경찰이 또렷한 목소리로 깍듯하게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진우 경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저 위층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제가 다급하게 설명하려는데 옆에 있던 중년 경찰이 말을 툭 잘랐습니다. 아, 할머니.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일로 자꾸 경찰 부르시면 저희가 다른 급한 데를 못 가요. 예. 짜증이 가득 뺀 말투였어요. 층간소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비명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다시 설명했지만 중년 경찰은 콧방귀를 뀌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올라가서 확인은 해봅시다. 박 경사 가자. 두 경찰이 쿵쿵 소리를 내며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계단 중간까지 살금살금 따라 올라갔죠. 박진우 경사가 404호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틈으로 나타난 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밤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말끔한 차림새였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지극히 평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래층에서 소음 신고가 접수되어 방문했습니다.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박진우 경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혹시 아내가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를 오해하셨나 보군요.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에 제가 다 머쓱해질 정도였죠. 실례지만 집안을 잠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우 경사가 묻자 그 순간 중년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로막았습니다. 됐어, 박 경사. 별일 없다잖나. 괜히 선량한 시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려가자. 중년 경찰이 박진우 경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저는 계단 난간 틈으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보면서도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앞의 사람을 해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섬뜩하고 무서운 눈이었어요. 경찰들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위층 분이 앞으로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두 발 뻗고 푹 주무세요. 중년 경찰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비명 소리를. 제가 다시 묻자 중년 경찰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 할머니도 참. 텔레비전 소리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주무세요. 네. 중년 경찰은 그 말을 끝으로 횡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경찰 박진우 경사는 나가지 않고 제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귀에 대고 나지기 하지만 아주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춘 채 박진우 경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망이. 제가 채 되묻기도 전에 박진우 경사가 제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어서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박진우 경사는 제 손을 잡아 끈 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철컥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발소리가 우당탕탕 저희를 뒤쫓아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아파트를 빠져나온 저희는 주차장 구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차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죽였죠. 저기, 경사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제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위층에 사는 저놈들은 장기매매 조직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기매매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석 달 전부터 이 조직을 혼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도 저들과 한패인 놈들이 있어요. 박진우 경사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같이 왔던 제 선배도 그놈들과 한 통속입니다. 서민재 과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조직에서 검은 돈을 받아 처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범죄자와 한패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신고하는 바람에 자기들 아지트가 발각될 위험에 처했으니 이제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할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박진우 경사가 제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부에 보고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제가 곧 좌천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전부 그놈들 짓입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밤은 절대로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72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무섭고 끔찍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계단의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박진우 경사의 절박한 얼굴을 비췄죠. 할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저희 아파트 4층 복도로 들어서는 정체 모를 사내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병원에서나 볼 법한 하얀색 의료용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사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운반하는 특수 박스입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잠복하면서 제 목숨 걸고 찍은 증거입니다. 박진우 경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내부에서나 볼 수 있는 서류였어요. 수사 중단 명령이라는 글씨와 함께 시뻘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서민재 과장이 직접 서명한 공문입니다. 404호에 대한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서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살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정말로 저 위층에서 사람들이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박진우 경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들으신 그 비명소리, 아마 희생자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을 겁니다. 박진우 경사가 더는 말하기도 끔찍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단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박진우 경사가 주위를 살피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환한 큰 길로 나섰어요. 길 건너편에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제 팔을 단단히 붙들고는 편의점 안으로 저를 이끌었죠. 할머니, 우선 따뜻한 거라도 드시면서 놀란 가슴 좀 진정시키세요. 박진우 경사가 제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어요. 경사님, 그럼 저는 이제 제 집에도 영영 못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위험합니다. 그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할머니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 경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인데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박진우 경사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저 진우입니다.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선배님? 여보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끄는 모양이었어요. 박진우 경사가 초조하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 순간 박진우 경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 경사가 잔뜩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박진우 경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어서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놀라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제 위치를 알아냈어요.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빨리요. 박진우 경사는 제 손을 끌고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의점 앞 좁은 골목으로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차창 너머로 누군가가 저희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박진우 경사의 팔을 부서져라 붙잡았어요. 저쪽 골목으로 뛰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뒷골목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희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좁은 골목으로 몸을 던졌어요. 이리 꺾고 저리 돌며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뛰려니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박진우 경사가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낡고 녹슨 철물점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진우 경사가 저를 이끌고는 철물점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죠. 멀리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바로 그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박진우 경사가 기겁하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혈압약을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제가 끊어지는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약 챙길 경황이 없었던 게 뒤늦게 생각난 겁니다. 젠장,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 박진우 경사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이 있을 리 만무했죠. 안 되겠다. 응급실이라도. 박진우 경사가 망설이는 사이 추격자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골목 입구에 어른거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쪽이야. 그중 한 놈이 저희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희 등 뒤에 있던 철물점 뒷문이 안쪽에서 덜컥 하고 열렸습니다. 이보세요. 어서 이리 들어와요, 빨리.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저희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희는 홀린 듯이 철물점 안으로 몸을 숨겼죠. 남자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님 씨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예전에 시장 통장하던 최만석이라고. 그제야 저도 남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 씨. 아이고, 만석 씨.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난리예요? 왜 저런 험상궂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최만석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게 뒤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누가 봐도 난폭해 보이는 사람들이길래 급히 문부터 열었지. 박진우 경사가 숨을 고르며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최만석 씨의 얼굴이 삽시간에 심각해졌어요. 세상에나 그런 끔찍한 일이. 일단은 이쪽 창고에 숨어 있어요. 여긴 아무도 몰라. 최만석 씨가 저희를 가게 안쪽 깊숙한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뒤에 어른 2명이 겨우 몸을 숨길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일단 한숨 돌려요. 최만석 씨가 낡은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선반 위 상자에서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며 꺼내왔어요. 아까 혈압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던데 맞죠? 나도 고혈압이 있어서 비상용으로 가게에 둔 게 있어요. 이거라도 우선 먹어요. 최만석 씨가 제 손에 작은 약통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만석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려왔죠. 분명 이 근처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낯익은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희 집에 찾아왔던 그 중년 경찰의 목소리였어요. 과장님, 그럼 이 근방 가게들 집집마다 문 따고 들어가서 수색할까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박진우 경사가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아주었습니다.
최만석 씨도 숨을 죽인 채 굳은 얼굴로 문 쪽을 노려봤어요. 우리 셋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옴짝달싹도 못한 채 그저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에서 숨을 죽인 지 1시간, 밖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가 싶었죠. 바로 그때 박진우 경사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순간 박진우 경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안 돼, 안 돼. 박진우 경사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경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이 되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세상 행복한 표정의 한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찍힌 사진이 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박진우 경사의 아내와 딸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섬뜩한 협박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시간 준다.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마누라와 딸년의 심장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거다. 제 아내와 딸 서연이입니다. 우리 서연이는 이제 겨우 8살인데 저 어린 것한테. 박진우 경사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저놈들한테 넘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인데. 박진우 경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의 목숨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 사이에서 그의 손이 가엽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사님, 그 증거 방송국에 신고해서 먼저 터뜨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진우 경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방송국이요? 그래요. 기자들한테 먼저 줘버리면 저놈들도 함부로 손을 못 쓰지 않을까요? 이미 온 세상에 다 까발려진 사실을 저놈들이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최만석 씨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맞다. 그러고 보니 내 조카놈 중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놈 통해서 소개받은 아주 똘똘한 기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박진우 경사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민 기자라고 비리만 전문적으로 파는 보도 기자요. 아주 대쪽 같은 친구라 믿을 만합니다. 최만석 씨가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이런 엄청난 특종이라면 새벽이라도 당장 달려올 겁니다. 최만석 씨가 구석으로 가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이, 정 기자? 나 최만석일세. 지금 아주 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그래. 지금 당장 만나야 해. 통화를 마친 최만석 씨가 저희를 향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외곽에 있는 폐공장에서 만나자고 하는군요.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겁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저희는 쥐 죽은 듯 조심스럽게 철물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최만석 씨가 안내하는 좁은 뒷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어 낡고 스산한 폐공장에 도착했죠. 공장 입구에 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사장님, 이쪽입니다. 정우민 기자가 저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 자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호민 기자가 차에 타자마자 박진우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수집한 자료입니다. 장기매매 조직의 명단과 거래 내역, 그리고 저들을 비호하는 경찰 내부의 배신자들 명단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정호민 기자가 노트북을 펼쳐 곧바로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이건 단순한 장기 매매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과 경찰, 심지어 정계 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의료 범죄입니다. 정호민 기자가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장 주변 사방에서 수십 개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번쩍하고 켜졌어요. 대낮처럼 환해진 공장 마당에 저희는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포위됐어요. 놈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최만석 씨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확성기를 통해 기분 나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 경사,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대화로 풀지. 박진우 경사가 피가 나도록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치십시오. 잠깐만요, 경사님. 정호민 기자가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기사 초안과 핵심 증거 파일 몇 개는 여러 언론사 선배들에게 전부 전송했습니다. 예약 발송을 걸어놔서 정확히 10분 뒤면 인터넷에 기사가 뜨기 시작할 겁니다. 정호민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막을 순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당당하게 나갑시다. 저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유유히 걸어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반갑네. 박 경사, 정보과장 서민재라고 하네. 서민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오해야. 자네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순순히 협조해주게. 박진우 경사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민재를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과장님이야말로 저 악마들과 한통속이면서 가증스러운 연기 집어치우시죠.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민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경사, 자네 어린 딸 생각은 안 하는 건가? 숨막히는 긴장감이 터져버릴 듯 팽팽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으악!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혼신의 연기였죠. 할머니, 박진우 경사와 최만석 씨가 기겁하며 제게 달려와 몸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숨을 못 쉬겠어요. 죽을 것 같아. 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신음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린 사이 정호민 기자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마 119에 신고하는 것 같았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멀리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순찰차 몇 대도 함께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순찰차에서 내린 제복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고 서민재가 동원한 사복 경찰들과 현장에 출동한 제복 경찰들이 뒤섞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환자분의 길을 터주세요.
비키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제가 같이 타겠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소리치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최만석 씨와 정호민 기자도 뒤따라 재빨리 올라탔죠.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저들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살며시 눈을 떴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민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복 경찰들과 구급대원까지 출동한 공개적인 상황에서 서민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정호민 기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별짓을 다 해보게 되네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구급차는 새벽의 도로를 질주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끈 구급차는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만석 씨가 운전석 옆에 앉아 구급대원에게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죠. 이쪽 길로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요. 다 왔어요. 최만석 씨가 저희를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 원장 양반이 내 오랜 친구거든. 입 무겁고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놈이니 걱정들 말아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희는 이상훈 내과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의원 뒷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안경 쓴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 나왔어요. 만석아, 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훈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최만석 씨를 다그쳤습니다. 상훈아, 묻지 말고 일단 좀 도와줘. 이분들을 잠시만 좀 숨겨줄 수 있겠냐? 최만석 씨가 이상훈 원장의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훈 원장은 저희의 지친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더는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2층에 비어있는 병실이 몇 개 있으니 일단 그리로 올라가. 저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골 의원인데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병실 2개가 비어 있었죠. 어르신, 우선 혈압부터 좀 재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이상훈 원장이 청진기와 혈압계를 가져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으십니다. 놀라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 것 같으니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상훈 원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진우 경사는 병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만일을 대비해서 약속해둔 암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할 텐데. 박진우 경사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잘게 떨렸습니다. 그때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정호민 기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와, 떴습니다. 드디어 기사가 터졌어요. 정호민 기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내부 비리, 거대 장기 매매 조직과의 유착 의혹 단독 보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어요. 보십시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댓글이 지금 1분에 수백 개씩 달리고 있어요. 이제 저놈들도 이 사실을 절대로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정호민 기자의 들뜬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제 평범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70년 넘게 조용히 살아왔는데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을까?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구쳐 올랐어요. 그것은 아마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경사님, 저도 이 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굳힌 얼굴로 박진우 경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지요. 제 단호한 말에 박진우 경사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최만석 씨도 휴대폰을 꺼내들며 힘을 보탰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예전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양심 있는 변호사가 하나 있거든. 최만석 씨가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연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한번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의원 마당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40대 초반의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김현우 검사님 되십니까? 최만석 씨가 한달음에 달려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네, 최만석 사장님 되시죠? 연락 주신 건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김현우 검사가 2층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무척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의료범죄 전담팀을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검사가 짧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자료입니다. 김현우 검사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갔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군요. 김현우 검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정치권까지 그 뿌리가 닿아 있는 괴물입니다. 정우민 기자가 자신이 취재한 자료들을 보태며 말했습니다. 김현우 검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의 안전입니다. 김현우 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검찰에서 관리하는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이니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김현우 검사가 박진우 경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저희가 안전하게 확인해서 그곳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 말에 박진우 경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님. 그날 밤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의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저는 까마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 옳은 일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는 법이야. 신문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나이에 당신이 말하던 그 정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네요. 저는 눈물을 쓱 닦아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의원 앞에는 검찰 소속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시죠. 김현우 검사가 말했습니다. 저와 박진우 경사, 최만석 씨는 첫 번째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민 기자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서울로 돌아갔죠. 차는 몇 시간을 달려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그림처럼 아담한 펜션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펜션 앞에는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한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황급히 내렸어요. 아빠. 여자아이가 울면서 박진우 경사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서연아, 수진아. 박진우 경사가 아내와 딸을 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박진우 경사의 아내 이수진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 품에 안겨있던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보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애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제가 서연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잡으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산속 펜션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장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연이가 제 방문을 통통 두드리며 묻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죠.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셨어요? 그날도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단란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뉴스 속보라는 글씨가 번쩍 뜨더군요.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전국 3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의 핵심 아지트로 의심되는 병원과 오피스텔 등을 급습해 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핵심 인물 15명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자들이 줄줄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계단 난간 틈으로 보았던 바로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도 끼려 있었어요. 아이고, 저 나쁜 놈. 4층 살던 그 인간이네. 제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진우 경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날 오후 김현우 검사가 환한 얼굴로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우 검사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용기 있는 첫 신고와 결정적인 증언 덕분에 저희는 수십 명에 달하는 추가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검사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러세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쑥스럽게 말했지만 가슴 저편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이 거대한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건 할머니께서 처음 그 공포를 이겨내고 112 요리에 전화를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별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제가 세상에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영감님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진우 경사에게서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방금 경찰청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진우 경사의 목소리가 기쁨에 겨워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민재 과장을 비롯해서 비리에 연루된 경찰 간부 5명이 전원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바뀔 겁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경찰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우민 기자도 연이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특별보도상 받게 됐어요. 제 기자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우민 기자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제 기사 덕분에 국회에서도 의료범죄 처벌 관련 법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꿈만 같던 한 달이 흐르고 저는 마침내 펜션을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저는 조용한 주택가에 아담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새집 열쇠를 받아든 그날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새 집의 푹신한 침대에 처음으로 누웠을 때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더는 천장을 울리는 끔찍한 소음에 시달릴 필요도 죽음의 그림자에 쫓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입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진우 경사도 이사를 했다며 가족이 저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 놀러 오세요. 꼭 오셔서 맛있는 거 드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고 귀여웠습니다. 박진우 경사의 새집 식탁에는 이수진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갈비찜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이수진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 드린다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제 앞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커다란 도화지에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을 그리라고 해서 저는 할머니를 그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서연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이 그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 며칠 후에는 최만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쇼. 동네 친구들이 수님 씨 무사귀환 축하 파티를 열자고 난리야. 토요일 저녁 동네의 작은 식당은 최만석 씨의 친구들과 오랜 이웃들로 북적였습니다. 수님 씨, 뉴스 보고 얼마나 놀라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수님 씨 덕분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지 뭐야. 사람들은 제게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온기를 느끼는 참으로 행복한 밤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화창한 날, 박진우 경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경찰청에서 표창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이신 할머니께서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청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제 앞에 서서 번쩍이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수님 여사님의 용기 있는 신고는 꺼져가던 수많은 생명의 등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눈부신 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힌 당당한 증인이자 생존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조용한 주택가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2달이 정말 꿈만 같구나. 저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탰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꿈에서 깬 후에도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때까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꿈만 같던 평온은 딱 1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 아파트의 환한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따뜻한 찻잔을 막 입으로 가져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기 매매 조직의 진짜 배우로 지목되었던 대형병원 이사장 윤태식 씨가 오늘 오전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면 속 윤태식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곧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제 명예는 회복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태식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뱀 같은 눈빛에서 섬뜩하고 오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죠. 바로 그날 오후 박진우 경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박진우 경사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그 악마 같은 놈이 저희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네, 맞고소요? 제가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거짓 신고와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언론을 이용해서 저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론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속셈입니다. 박진우 경사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노인과 출세에 눈먼 경찰의 거짓말에 속은 대한민국. 언론의 마녀사냥에 희생된 비운의 의료재벌, 윤태식 이사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제 모든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수님 72세, 최근 이사한 아파트 주소는 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저 혼자 사는 이 집의 주소까지 버젓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을 정체 모를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수님 씨 계시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문 좀 열어보시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죽은 듯이 숨을 죽여야만 했어요. 새벽 2시에는 시커먼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씨와 함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 늙은이야. 곱게 늙어서 저 세상 가고 싶으면 당장 그 더러운 입 닥쳐. 섬뜩한 협박 전화였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정우민 기자에게서도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윤태식 측에서 저한테 10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기자 인생을 아주 끝장내겠다는 거겠죠. 정우민 기자가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서는 깊은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 경사가 헬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함께 버텨내면 꼭 이길 수 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제 손을 잡으며 격려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경사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경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서연이가요? 아빠가 거짓말쟁이 비리 경찰이라고 다른 아이들이 서연이를 손가락질하고 따돌린다고 합니다. 박진우 경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제 아내와 어린 딸까지 고통받고 있네요.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쪽에 들어서는 순간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제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곤 차 문이 열리더니 산만한 덩치의 사내 2명이 내렸어요. 김수님 할머니 맞으시죠? 한 놈이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사시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나서는 거요? 괜히 재판에 나가서 혓바닥 잘못 놀렸다간 큰일 날 줄 알아. 알았어? 남자가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영감님 따라 일찍 가는 수가 있으니까 말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서 뭐하는 사람들이야? 마침 순찰을 돌던 경비원 아저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어요. 두 사내는 욕설을 한번 내뱉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혈압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했죠.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약으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은 수시로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김현우 검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윤태식 측의 이런 비열한 법적 공세는 저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김현우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망은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최만석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님 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만석 씨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석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젯밤에 가게에 웬 깡패놈들이 쳐들어와서 가게를 전부 다 때려 부수고 갔어요. 네, 뭐라고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수님 씨하고 더는 엮이지 말라고, 안 그러면 다음에는 가게가 아니라 내 뼈를 부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최만석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요. 최만석 씨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박진우 경사와 그의 어린 딸 서연이도, 진실을 알리려던 정호민 기자도, 그리고 저를 도와준 죄밖에 없는 착한 통장 최만석 씨까지. 저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제가 그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지독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끝에는 곧이어 들끓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악랄한 놈들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저는 며칠 동안 세상과 문을 걸어 잠근 채 캄캄한 방 안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죽은 듯이 숨을 죽였죠. 커튼을 꽁꽁 닫아 한 줌의 빛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옷장을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의 낡은 유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훔치자 뿌연 먼지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아주 오래된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남편이 아끼던 만년필과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저는 샛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겨운 남편의 글씨로 사랑하는 내 아내, 수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곱게 접힌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혼자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저 먼 곳으로 떠났다는 뜻이겠지. 너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오. 나는 늘 당신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첫 문장을 읽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수님이 당신이 이 편지를 혼자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저 먼 곳으로 떠났다는 뜻이겠지. 돌이켜보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평생을 모르고 살았소. 특히 내가 아파 누워있던 마지막 3년 동안 당신이 내 옆에서 보여주었던 그 단단함과 강인함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소. 당신은 나약한 나를 일으켜 세운 거인이었고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었소. 그러니 기억하시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비겁한 놈들이 당신을 괴롭혀도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요. 내가 저 먼 곳으로 떠나더라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사시오. 나도 늘 당신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제게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씻어내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우는 뜨거운 눈물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 김수님이야.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경사, 최만석 씨, 김현우 검사, 정우민 기자에게 차례로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4사람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어둡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신 겁니까?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박진우 경사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4사람을 똑바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단단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악마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4사람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제 남편이 하늘에서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그걸 저놈들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에 4사람의 얼굴에 다시금 결연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님.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봅시다. 김현우 검사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검찰 내부에서도 윤태식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선 지금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시간 문제입니다. 정우민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윤태식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 장기 매매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윤태식이 돈과 권력으로 피해자 가족의 입을 막았지만 제가 그 가족분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시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박진우 경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저를 돕겠다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태식 측 변호인단을 비밀리에 조사했더니 그중 한 명이 과거 악질적인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놈들의 협박 수법이 딱 그놈 방식이었습니다. 최만석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더러운 놈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이제 우리도 똘똘 뭉쳐서 저놈들 간담을 서늘하게 해줘야지. 며칠 후 정우민 기자가 저를 한 허름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료 정의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를 맞은 것은 강단 있는 눈빛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수님 어머님, 정 기자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의료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강미선 대표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론을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끌어와야 합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저들도 더는 함부로 어머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저들의 만행과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일주일 후 프레스센터에서 수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했고 눈이 멀 것처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올해 72살 된 할머니 김수님입니다. 저는 단지 위층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을 뿐인데 지금은 제 목숨과 제 소중한 사람들의 안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식 측은 제 집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밤낮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도와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의 가게를 부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들의 비겁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부디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자회견은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온라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자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윤태식의 만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저를 응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 검사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습니다. 검찰이 방금 윤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태식이 마침내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이 저녁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민 기자가 찾아낸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태식은 제 아버지를 죽여놓고도 저희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협박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오열하며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할머님의 용기를 보고 저희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윤태식의 추악한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고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태식을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의 근간을 흔든 죄를 물어 징역 18년에 처한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박진우 경사와 최만석 씨, 정호민 기자를 차례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정말 이겼어요. 서민재를 포함한 부패 경찰 간부들도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당신 아내가 드디어 해냈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최만석 씨의 단골 식당에 모여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김현우 검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호민 기자도 잔을 높이 들며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최만석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본 사람 중에 수님 씨가 제일 대단해. 존경하네. 박진우 경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제 서연이도 학교에서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동지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늙은이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싸워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던 악몽은 거짓말처럼 멎었고 제 삶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죠. 저는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최만석 씨의 친구가 운영하는 동네의 작은 한식당을 빌려 조촐한 감사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식당 안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했어요. 박진우 경사님 가족,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는 정호민 기자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중을 휘어잡는 최만석 씨, 그리고 온화한 미소로 저를 지켜봐 주시는 감미선 대표님과 시민단체 식구들까지 지옥의 강을 함께 건넌 전우들이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모두를 둘러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식당이 순간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저 혼자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우 경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주차장에서 경사님의 그 다급했던 속삭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차가운 흙 속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경사님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박진우 경사님이 제 말에 손사래를 치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최만석 씨,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 하나 믿고 가게 문을 열어주었죠. 그 일 때문에 평생 일궈온 철물점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내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 덕분에 제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새로 단장한 가게, 제가 꼭 대박 나라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최만석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따, 이 사람아. 친구 사이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래. 정호민 기자님, 젊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겁도 없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셨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무섭고 거대한지 저는 평생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은 그 더러운 돈보다 진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셨어요. 정호민 기자님이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할머님.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제 손을 잡아 끌던 작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커다란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며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영웅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힘찬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제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준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자리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을 때 박진우 경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일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이수진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이제 서연이도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다들 아빠가 영웅이라고 그런대요. 서연이가 가슴을 쭉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경찰이에요.
정우민 기자님도 웃으며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앙일간지 보도팀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우민 기자님이 저를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철물점을 아들놈한테 완전히 넘겨버리고 은퇴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수님 씨 따라서 노인정에서 국수나 삶으면서 자원봉사나 하려고. 최만석 씨가 껄껄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선 대표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의료 정의를 위한 시민 모임의 명예 고문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님의 경험과 용기가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의료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등불과도 같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경험이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감싸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해간 꽃을 묘비 앞에 놓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오늘은 하늘도 바람도 햇살도 참 좋네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게 벌어졌던 꿈만 같았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작 층간소음 신고 한 번 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무섭고 외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이겨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또 좋은 사람들이 내 곁을 지켜준 덕분이에요. 살랑이는 바람에 나뭇잎이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더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묘비를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 됐어요.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봤으면 참 대견해했을 텐데. 햇살이 제 얼굴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올게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한 주택가의 야경을 바라봤죠. 문득 반년 전 지옥 같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우 경사님이 제 귓가에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라고 다급하게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이요. 그래, 바로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저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작게 울렸어요. 얼마 전 강연에서 만났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내주신 문자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처럼 끝까지 싸워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다짐의 메시지가 매일 수십 통씩 제게 도착하고 있었죠. 책상 서랍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손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저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편지 한 통을 다시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을 무렵 최만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님 씨, 내일 노인정 자원봉사 가는 날인데 잊지 않았지?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내일 아침 10시에 철물점 앞에서 봐요. 이제 최만석 씨와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도 했죠. 수님 씨 이야기만 들으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어느덧 창밖의 주택가에 어느덧 하나둘씩 따뜻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제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과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감사히 하루를 마쳤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내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낡은 아파트 구석에서 그저 조용히 늙어가던 72살의 평범한 할머니였던 내가 이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이 늘 말했듯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마음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용기다. 오늘 밤도 나는 평범한 72세 할머니 김수님으로 잠들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고 내게 남은 인생을 전부 바쳐 기꺼이 해내야 할 나의 소명이다. 일기를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란다 불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층간소음도 없고 저를 위협하는 무서운 사람들도 없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저는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직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기대되는 그런 희망찬 밤이었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사건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층간소음 하나 신고했다가 목숨을 위협받고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야 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더니 정의가 승리하더군요. 혹시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진실의 편에 서는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